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국세청장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꾸 나와서 그렇지. 국세청장 만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예요. 전직이라서 그렇지. 자, 하지만 감옥 갔다 왔어요? 2년이나,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 인생 세웅지마라고, 그때 겪었던 일들, 고비고비마다, 그 일들이 사실은 지금 돌아와가지고,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숨기고 감추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단서가 되는 사건 길목마다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싫었는데, 본인은. 싫었는데. 응?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딱 계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방송에서 점점 할 말이 많아지기도 하시지만 앞으로는 더 아마 검찰에 다시 이번에는 참고인으로 출두하게 되셔야 합니다. 아니, 청장님 아까 대기실에서 1시간 전에 만났는데 네. 이미 1시간 동안 오늘 방송할 내용을 다 들은 것 같아요. 청장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일단 말을 듣기 시작하면 말이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무슨 사건 하나를 얘기하면 꼬리를 물고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빠져들어서. 처음 들어서 그래! 나처럼 한 30분 들어봐! 가까이 안 가잖아, 그래서 나는. BBK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BBK 그리고 다스. 이 다스가 핵심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시트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자기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 옛날부터 자기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자기 거가 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BBK고 뭐고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제가 당사자이면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봤던 땅이 도곡동 땅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사실은 연관이 되셔버렸어요. 시작이 되는 거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표가 내 앞에 왔는데 어떡해. 직원들이 왜 그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걸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그걸 덮었는데 나중에 제 입으로 그 도곡동 땅에 대해서 보고 덮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이명박 대통령 귀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저를 감옥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도곡동 땅을 190억 팔아서 190억인가요? 263억의 도곡동 땅을 팔고 네. 포스코 건설에 팝니다. 그때 이름은 포스코 개발 주식회사. 네. 지금은 포스코 건설이고요. 그 당시에 이걸 도곡동 땅을 팔고 그 대금 190억을 그 중에 다스에 이제 넣는 거죠. 다스에 넣는 건데 포초를 세무감사하다가 거기 나온 전표에 이 땅은 이명박 땅이야 하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봐버렸네?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거기 써 있었다고. 근데 포스코가 자체 감찰 보고서를 쓴 거를 가져오신 거죠? 포스코에서. 그 포스코 자체에서 그 도곡동 땅이 아마 누구 건지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싶었던 했던 것 같고 95년도에 팔린 땅을 2007년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물 10년이 넘게 지난 서류를. 그래서 아마 자기 자체에서 검토했던 자료 처리 아닌가 싶고. 혹은 뭐 처음에 그 땅을 포스코가 살 때 예. 담당자가 이 땅 어디서 산 거야? 그랬더니 뭐 담당자가 이명박 땅이야라고 이렇게 메모를 적어놨던가.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땅이 왜 그러면 이명박 것으로 자기들이 추정을 했을까? 네. 그거를 가지고 지금 등기부 등본을 전부 다시 떼고 해서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요. 네. 보니까 역시 이명박 대통령 땅이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건 나중에 공개해 주세요. 예, 정리하고. 거기로 가면 30분 지나가거든요. 어떻게 찾아냈는가 막 얘기하다가. 저 아까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데. 그럼 시간 남으면 그때 딱 확인을 하고. 자, 그 중에 땅을 팔았어요. 190억이 이 아까 얘기한 다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돈이 요로 들어갔다는 건 요 돈 주인이 요 다스 주인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다스 주인인 건데, 근데 다스는 표면적으로는 형과 그 다음에 처남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상은 씨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이 이제 이상은씨인데 그분하고 처남인 그 김재정 씨라고 이분은 작고를 했습니다. 처남인 두 사람이 49%, 46%, 네. 또 5%는 친구분인 그 김모 씨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스에 네. 김재정과 이상은의 소유로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전부 다 그쪽에 넣습니다. 자, 이 돈이 일로 들어왔죠? 근데 이 돈이 일로 나갑니다. 어디로? BBK로. 예. 요 땅의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BBK 주인인 거예요. 아주 근데 이제 심플하게. 실제 땅 이름은 이상득, 김재정, 그리고 실제 다스 주주도 이상득, 김재정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상은, 이상은, 김재정. 김재정.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차명으로 이명박이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둘 다 차명인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차명, 요것도 차명으로 의심하는. 근데 오늘은 요 다스가 그러면 왜 소위 그 형님과 처남께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좀 자세히 할 텐데, 검찰의 발표는 김경준이 주인이고, 그래서 BBK와 관련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김경준이 다 뒤집어 썼거든요, 김경준 씨가. 다스가 190억을 투자를 BBK로 하는데요. BBK는 강원대학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BBK를 만들었다. 주어 없이. 네, 주어 없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주어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 그 BBK고요. 네. 거기에 190억을 투자를 합니다. 다스에서. 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마프라는 해외 펀드를 통해서 옵셔널 벤처스에다가 다시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 옵셔널 벤처스와 BBK는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네, 요거나 똑같아요. 네. 예. 중간에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신경 쓸 거 없고, 왜 옵셔널 벤처스는 거론이 되느냐, BBK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형태로 주가 조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횡령을 하고 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BBK는 옵셔널 벤처스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옵셔널 벤처스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에 거의 1,000억대에 가까운 돈을 넣었다가 난리죠. 예, 네. 한 700억 정도 되는 네. 돈을 넣었다는 것이고요. 날리고 김경준은 그 BBK라고 허가받은 회사가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튀는데 예. 그 190억 중에서 50억은 그 다스로 돌려줍니다. 다스를 돌려주고 나머지 삼성생명, 뭐 하나은행 이런 쪽 몇 군데는 전부 다 친절하게 돌려주고 다를 그렇죠. 가지고 380억을 들고 튀는 거죠. 도둑인데 예. 훔친 거를 돌려주고 넘어가요. 근데 돌려준 사람들은 이명박하고 친한 사람들만 돌려주고 일반 투자자들은 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튑니다. 예.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하고 튀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스위스 크레딧 은행에다가 그 돈이 예치를 해놓는데 300억을 내채놓죠. 예, 예치해 놓은 것을 이제 소송을 걸어서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 만약에 다스가 각하 거라고 하면 김경준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들도 다 이제는 그 실주인 다스의 실주인에게 적용돼야 마땅한 겁니다.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자금 흐름을 좀 상세하게 지금 언제 어떻게 흘러갔다는 것 자세히 알고 싶지 않다 이거. 예. 아마 너무 이건 어렵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이 많이 늦었어. 예전 같으면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마프라는 곳을 네. 통해서 AM 파파스라는 걸 통해서 LK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네, 쿠션으로 한 여기까지는 거고. 알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마프 자체가 네. 이명박 대통령 관련 사모펀드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페이퍼 캠페인이고요. 예. 가짜 회사예요, 가짜 회사. 예. 어쨌든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쿠션 먹고 막 들어가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BBK 하나하고 아까 얘기했던 옵셔널 벤처스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셔널 벤처스라는 거를 네. 만들어내는 거죠. 김경준이 이제 도망갈 때 190억 중에 50억만 돌리고 140억 안 돌려줬잖아요. 이 140억을 왜 안 돌려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140억 돌려줬으면 일이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지죠. 근데 140억은 가지고 가요. 안 돌려주고. 각하 주변은 다 돌려줬는데 딱 50억만 돌려주고 가거든요. 왜 안 돌려줬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 돈까지 돌려주고 가면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예요. 이명박 소유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그렇죠. 드러난다. 네, 이명박과 이명박 주변만 왜 돈을 다 돌려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요 돈은 50억만 돌려주고 이명박 돈도 떼먹은 것처럼 하고 간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해외에서 이 사건이 잠잠해지고 나면 돌려받거나 나눠 먹거나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각하는 돈에 관한 한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기서 스위스은행에 300을 예치했잖아요. 요 돈들 300억을 갖고 튄 거예요. 그 스위스은행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 각하의 감정이입을 해봐요. 제가 연구해온 각하는 돈에 관한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돈을 190을 넣었다가 190억을 빼는 것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190을 넣었지만 자기가 쏟아본 시간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자를 쳐서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자까지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갖고 튄 300억을 나중에 저는 내가 보기엔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140억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면 안 됐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사기를 이 사람들 대상으로 쳐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소송을 거는 바람에 그게 안 된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김경준 씨하고의 딜의 실패가 있었을 것이다. 김경준 씨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미국으로 도망 나왔고 다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그 300억 중에 자기 포션을 굉장히 크게 얘기했을 것이고 또 각하는 무슨 소리냐. 내가 다 판을 깔아서 된 건데 이게 합의가 안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소송을 바로 하지 않아요. 만약에 각하가 자기 돈 140억을 누가 먹고 튀었잖아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스는 140억을 먹고 튀었는데 김경준 씨한테 처음에 소송을 안 해요. 예. 네, 냅둬 그냥. 그때 뭐 검찰이 중간에서 또 협상을 붙이기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명박 그 후보가 나오기 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런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때는 언론의 주목을 이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둘 사이에 막 협상하고 이렇게 했을 거야. 잘 안 됐어. 잘 안 돼서 이제 나중에 140억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을 배치저스에 돈 넣었던 사람들이 또 김용준 씨한테 돈 내라고 한 것이고. 그 돌려주는 과정인데 이제 각하는 이제 그때하고는 다르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청와대 민정부 외교부 검찰을 통해서 막 돈 내놓으라고 계속 역사를 지고 흔들죠. 김경준은 감옥에 갇혀 있고 다 뒤집어 쓰고 막 흔들죠. 그래서 결국 140억을 받아내죠. 140억을 2011년도에 받아냅니다. 받아내가지고 다스로 입금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저 이전에 자기가 사업하려고 벌였던 회사 이게 실패하자 그 소위 주가 조정해가지고 300억 가지고 튀어서 나중에 나눠 먹으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돈 중에 최소한 140원 도로 돌려내라 해서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끝까지 받아낸 거예요. 이게 이제 LA 총영사한테 김경준 관련해서 뭐 알아서 조사하고 뭐 이런 내용. 외교관한테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돈 140억을 받기 위해서 여러 외교관, 루트를 통해서 네. 이 총영사는 요청을 원래 변호사였어요. BBK. 그러니까 140억을 돌려받기 위한 변호사였던 김모 변호사를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임명을 하죠.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던 또 양모 씨를 청와대 행정관으로까지 채용을 합니다. BBK 팀을 청와대하고 외교부에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다스 측하고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하고 LA 총영사하고 주고받은 그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서류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청와대 민정에서 작성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압박 수단이죠. 에리카 킴을 그러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 그러면 김경준 씨가 자기 누나니까 압박을 느낄 거 아니에요. 갖은 수단을 다 간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못 빼가게 동결을 시키고 싶어 하고, 예. 이걸 다 민정과 외교 라인에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도피사범,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알아본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국 정부에서 스위스 계좌를 동결을 시킬 수 있느냐? 대통령인데 자기가 대통령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돈이 딴 데로 못 빠져나가게 스위스의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요청하려고 했던 거죠. 예. 대단한 140을 돌려받으셨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돌려받으신 이야기고, 청장님은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요 앞에까지 내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이제 다스 주인이 진짜 누구냐.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 자. 2010년도에 그 아까 등장했던 김재정 씨라는 분이 2010년 2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처남이신 거죠? 이명박 네. 대통령이. 49%를 소유하던 최대 주주. 최대 주주죠. 예. 일대 주주인 그 김재정 씨가 죽고 난 뒤에 변화가 저렇게 상속 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영민 씨는 김재동 씨의 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 후에 권영민 씨가 24%, 기재부가 20%, 청계재단이 5%, 이상한 씨 지분은 그대로, 김창태 씨 지분은 그대로.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렇게. 지금 앞에 상속 전에 보면 49%, 47%로서 어느 누구도 51%가 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에서 51%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51%를 가지고 있어야만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51%가 넘지 않으면 누구도 경영권 행사를 하기 힘드는데 황금 분할을 해놨죠. 자기 처남과 형을 49%, 47% 거의 반을 주면서도 51%를 넘기 위해서는 여기 김창대 씨의 4%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럼 이 4%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통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김창대 씨는 누군가요? 이명박 대통령이랑 어떤 관계죠? 중학교 동창이라고 알려졌죠. 아, 네. 그래서 이 상속 후에 이 구조가 황금 분할된 캐스팅 보트 역할이 무너지면은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될 왜냐하면 거죠.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상은 씨가 이거 내 거야! 주장하기 시작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 상속 지분에 대해서 51%를 어느 누구에도 넘기지 않고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뒤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이 상속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대안이 한 6개 정도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사망했잖아요. 49%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전 부인한테 다 물려줄 수도 없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검토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청와대 자료인 건가요, 이게? 청와대 내 민정 라인 하고 다스 측하고 주고받은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청와대에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검토 의견을 받아서 다스한테 준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 민정 라인 누군가가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데 네. 여하간 요 문서를 청와대하고 있는 누군가하고 다스에 있는 누군가가 주고받은 그 주고받은 당사자한테 문서를 확보한 거거든요. 김재정 씨가 아까 대리인으로서 차명으로 그걸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대리를 해줄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누구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계속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그렇죠. 고민한 흔적이 여기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면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그 유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네. 자기네들이 이제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니까. 그리고 상속세를 내야 될 그 당사자도 그 유족들이죠. 상속을 자기들이 받고 자기들이 재산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인이나 그 자식들이 자기들이 내야 되는 재산인데 그 검토를 그 가족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동 씨가 다스의 주인이었다면 실제 49% 세대주였다면 김재동 씨 유가족과 다스가 이걸 의논하고 있었어야죠. 그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검토된 대안 중에 하나가 전 재산을 이 주식 전부를 청계재단에다가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김재동 씨의 재산이라면 자기 전 재산을 이명박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들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왜 전 재산을 이명박의 청계재단한테 주냐고. 그런데 그것도 이 안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스에서 보전해 주어야 할 금액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유족들이 자기들 상속 재산을 신고를 하는데 왜 다스에서 돈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저렇게 검토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족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동 씨 앞으로 돼 있던 재산인데 그거를 이런저런 식으로 처리하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김재동 씨 쪽에서 불만을 또 삼아서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존해 줘야 된다. 이거를 김재동 씨 자기 재산이면 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거를 주식을 내고 주식으로 그 상속세를 내고 나를 보존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가족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상속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부동산, 그럼 주식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팔아서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팔게 되면 제3자가 가져가게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돈을 빌려줄 것인가도 걱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납을 안 하고 다스 자체가 그 주식을 사는 방법까지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2대 주주로 있던 이상은 형이 한 76% 정도의 지분 상승이 생겨버립니다. 자기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을 소각한다 그러는데 자기 주식을 사서 주식을 없애면서 지분율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배력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의 지배력이 그만큼 올라가는 형이 거예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게 되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형이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검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51%라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76%를 가지게 되면 형의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 끝에 나온 내용이 물납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주식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내자. 그래서 변화된 주식에 기재부가 국고를 관리하는 기재부에서 세금으로 받은 돈이 20%예요. 회사는 계속 성장세였거든요, 매년. 지금 20% 가치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10%만으로도 그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주식을 내는 건 매우 아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인의 이름으로 똑같이 지분율 47%로 해두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그 상속세는 나머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해가지고. 그럼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부동산을 김재정 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67만 평.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여의도 면적이 82만 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엄청난 면적의 전국에 땅이 이제 있는 거죠. 엄청난 부자예요. 예. 그걸로 따지면. 그 부동산을 먼저 납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비상장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물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네. 그거를 또 막기 위해서 그 땅들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보니까 그 땅을 사놓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다 부동산이 상승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그걸 팔게 되면 물납으로 엮게 되면. 그리고 그 땅이 김재동 씨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럼 부동산으로. 먼저 나와서 이야기인데 그 부동산이 평가 금액이 그 부동산 67만 평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콘도와 뭐 이런 그 대원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평가 금액이 6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여의도랑 비슷한 면적의 땅인데 그게 63억밖에 안 된다는 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또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됐고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그건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간 부동산으로 할 수 없어서 예. 해서는 안 돼서 누군가 이익이 걸려져서 안 돼서 팔면 오히려 이득이 못 손해니까. 주식으로 내게 됩니다. 근데 그 주식으로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꼼수가 동원되죠. 그 부동산들은 완전한 김재정 씨 소유 것이면 부동산을 물납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뭐 190만 원 정도를 빌리고 채권 최고 금액 190만 원 빌린다든지 한 4천만 원 정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땅을 팔 수 없다. 왜? 근저당이 설정돼서 얼마? 190만 원.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부동산 먼저 처분해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부동산으로 손해니까 처분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내게 거기다 하는. 더 웃기는 거는 그 부동산이 위에 이제 부동산 위에 지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있으면은 그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짓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상권을 아예 설정을 해버립니다. 30년간.
그럼 그 땅을 살 사람이 없어지겠죠. 예. 근데 보니까 지료가 없습니다. 지상권을 쓰려 그러면 지료를 내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료도 없이 은행 같은 곳에서 지상권을 설정하게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결국 못 팔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죠. 자기들이 이제 검토를 쭉 한 다음에 결론을 냈어요. 아, 이거 주식으로 내는 게 맞다. 그러면 다른 가능성들. 그럼 왜 땅으로 안 내? 땅으로 못 낼 이유들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도 굉장히 잘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손실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졌어요. 이럴 경우 돈이 얼마 손해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따진 결론이 이제 주식으로 넘긴다예요. 이 자료가 중요한 것이 이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그 김재정 씨 명의가 부동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김재정 씨한테 넘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더 추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속세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조사를 추후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속세는 10년간 그 시효가 있거든요. 우리 국세청에서는 그걸 부가제척 기간이라 그러는데 그 부가제척 기간이 우리 시효라고 바꿔 보십시오 하는데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내용이 평가가 잘못됐다든지 또 그 빠졌는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은 국세청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기간이 지금 충분히 남아 있다. 이게 2010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시효가 살아 있고 더 연장을 하면 2025년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다. 아, 검토안에는 다스를 제외한 검토안도 있어요, 참. 다스가 김재정 씨 거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신고 내용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스를 아예 김재정 씨 상속세에서 빼고 검토하는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 것이다. 김재정 씨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려고 할 때 이제 검토하는 아닌데 그랬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검토했던 내용도 검토 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가족들은 불만이 없나요? 그래서 보존 얘기도 나온 거고. 현재까지 뭐 소송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엔 추정인데, 김재정 씨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기를 주변에서, 일종의 재산 관리인, 이명박의, 평생 차명을 대준 사람. 96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데요. 그걸 도왔던 당시 그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씨라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속에 보면 김재정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었다. 돈이 없었어요, 이 양반들이. 땅이 60몇만 평에 다스 주식 49%가 있었는데 세금을 제대로 못 냈어요, 이 사람들이. 요 문서만으로도 김재정 씨나 그 유가족들이 검토한 내용이 일 수가 없다, 도저히. 이걸 검토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다스라는 회사에 영향이 적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만 가지고 검토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 검토자가 실제 주인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뭡니까? 이 문서는 이제 저희들이 찾다가 아까 그 부동산 중에 하나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근저당 채무자로서 등장을 하는 문건입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등장을 해서 언제 돈을 빌렸냐, 여기 나오는 게 그 190만 원인가 그렇죠? 이명박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채권 채무가 190만 원이에요. 한 35만 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근데 190만 원. 네. 근데 물론 80년도이기는 하지만 150만 원이면 지금 아마 1,500만 원 정도에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을 채무자로서 등재가 돼 있는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폐쇄 등기부 등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산 이기가 되기 전에 수기로 돼 있는 폐쇄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80년 이전에 거. 예, 80년 이전의 거를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땅이 원래 이명박 대통령 거였더라고요. 전산화되기 이전에 손으로 된 거를 찾아봤어요. 요게 폐쇄 등기 등본. 네. 찾아봤더니 이 땅이 원래 이명박 거였다. 그래서 보니까 80년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김재정 씨로 넘어간 시기가 82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82년도에 김재정 씨가 했는데 왜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채무자로 올라가 있을까?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폐쇄 등기부 등본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김재정 씨한테 매매로 넘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이걸 해설해 주세요. 이거 의미하면 뭡니까?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명의를 형식은 매매를 취했고 실질적으로는 김재정 씨 것으로 이름만 빌려가지고 매매 형식으로 이름을 빌려서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땅을 차명화하는 과정인 거죠. 거침없이 여기도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거침없이. 그다음에 여기 지상권 설정이라고 해요. 30년간 지상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설정해 놓으면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 처남한테 넘기면서도 네, 못 팔게 한 거죠. 못 팔게 한 거죠. 네. 만약에 차명인데 땅을 다 넘겨 보십시오. 그냥 깔끔하게. 그럼 처남이 몰래 팔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팔아놓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해도 둘 사이에 싸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처남 건데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주식은 아까 51%가 넘지 않는 그 황금 비율을 가지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인 통제를 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다. 그게 누구냐 이거죠. 누굽니까 그럼 그게? 박근혜입니까?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한 게 최순실 쪽도 이런 수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재정 씨 이름으로 된 땅 혹은 이명박 땅으로 의심되는 땅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다 뒤지면은 나올 수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그 부동산 명단을 전부 다 출력을 해서 네.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보니까 더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지분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지분들 여기 보면 뭐 여러 사람 지분들이 이제 섞여 있어요. 그 지분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다 또 관계인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당연하겠죠. 그 이름이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섞여 있는 이름이 또 다른 재산의 채권자로 돼 있고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돌려 썼구나. 예. 예. 남은 건 뭐냐? 주식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주식으로 냈어요. 다스에. 그러면 그게 원래는 자산관리공사죠. 국세청에서 세금을 받게 되면 예. 주식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주식을 기재부의 국고국에 넘기면 기재부는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는데 자산관리공사 캔코라는 곳에서 그거를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매각을 하는 과정에 캔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가서 물을 거니까 이렇게 대응해라고 하는 문건이 또 발견된 거예요. 국가기관이 이 다스의 주식을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사람을 보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고 문건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방문 목적을 읽어보시면은 표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면상 상속세 물납에 대한 현장 물납사에 점검. 네. 그러니까 물납사가 이제 다스죠. 다스에 대한 현장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나갈 거다. 형식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근데 실제는 해가지고 물납 주식에 대한 자사주 매입 가능성 얼마 주면 너가 스스로 사겠니? 야. 아니면은 또 AEP라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려는지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올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이렇게 검토안을 마련하라는 서류예요. 네. 다 짜고 치는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매입가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70만 원. 그러니까 주식 한 주가 7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훌륭한 다스라는 회사가 30억의 자본금으로 출발을 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2천억이 넘는 약 3천억에 육박하는 그 돈이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본금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주당 가격이 70만 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공매를 진행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415억에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럼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면 사모펀드라는 것은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회사를 산다든지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장사의 동의,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라는 게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AEP라는 이 사모펀드는 여기서 보이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모펀드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통제가 가능한, 거기에서 이 AEP라는 에서 그 주식을 살라 그러면 당신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의논하러 간다는 것이죠. 제한 예상을 보면. AF에서 사면 니네가 팔래? 뭐 이런 거예요.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네. 부당성을 강하게 어필해라. 정말로 팔리게 되면 제3자가 개입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국가와 가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3자가 개입하면은 주총도 열어라 그러고 뭐 회사 정보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죠. 또 일부 감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맡겨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는 빠지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을 때 상관이 없어요. 경영에 예.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국가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팔아야지. 세금을 거두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왜 아직도 안 팔고 있는 거죠? 저기 2012년. 처음에는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가지고 계속 유찰이 됐어요. 6회까지 유찰이 됐는데도 415억 원이에요. 한 900억 이상 그 평가가 된 거죠. 그것도 기법이라고 봅니다. 못 사게 아무도. 예, 못 사게. 엄청나게 비싸게 해놓고 또 한 가지 이유도 있어요. 주진우 기자 취재하면 저거 이명박 건데 사면 안 된다, 이거. 시장에서 알고 건들지 마라. 라고 했다고도 하는데 그 이전에 너무 비싸서 안 샀고 그래서 고스란히 있어요, 아직도. 근데 자기네들이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안 한 거죠? 회사 내에는 그 주식을 도로 살 돈이 있어요. 3천억 이상.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사서 끝내버려요. 보통은.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회사,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식의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분모가. 그럼 똑같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어도 지분율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은 시가가 되잖아요. 네. 표면적으로. 그럼 다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다스는 입장이 없고요. 각하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각하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이상은 씨 아들 이 부사장으로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2세대는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자기 부사장이기도 하고 회사를 이기게 확 먹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사망했을 때 또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죠. 참고로 이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거든요. 매년 그 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씩 그 회사에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당도 안 해요. 지금 현재 배당을 하게 되면은 국고에 들어가잖아요. 20%는 보면. 그러니까 이 배당도 안 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김총수님하고 이야기하기를 이거 국민운동으로 이거 다스주 우리 사자 그 다주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이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팔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씩도 팔아요? 그게 안 돼. 지금 현재 한 번에 파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반드시 그런 겁니까? 반드시 이제 그 공매가 한 주씩 이렇게 나눠서 팔 수가 없고요. 공매는 전체 20%를 다 이렇게 팔 수 있고. 근데 그게 지금 400억대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사기는 어렵고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스를 국민 회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각하 고마워 그러면서 좋은 회사로 키워줘서 고마워 꿀꺽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고민하는 중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현실화돼서 돈을 같이 모아서 이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주주가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 한 사람을 대리인을 내실 수도 있고 여하간 그렇게 되면 각하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51%를 막기 위해서 욕심쟁이!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만 원, 2만 원씩 만 원, 2만 원씩 모아서 400억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이런 노력을 막 하면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어요. 저 알짜 회사 내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아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저 나쁜
악마 같은 새끼들이. 회사에 저거 주식을 먹으려고. 그러면서 대응만을 마련하겠죠. 그럼 틀림없이 이상한 안이 나올 거예요. 뭔가 그것도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예, 움직임이 없으면 먹는 거고, 있으면 잡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진실과 이 도곡동과 다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을 잃어버린 퍼즐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책을 내는 데는 여러 가지 용기도 제가 필요했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오늘 다 설명 못했지만 이걸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판 되지 않았습니까? 절판? 그때 당시에 절판이 됐는데 아마 사들렸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책 장사 그만하시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L이 있어요. 이런 쇼핑몰이 있습니다. 뭐냐면 혼자서도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 아임웹에 접속을 해서 쇼핑몰 제작을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직관적으로 누구나 구성할 수 있고 해외 고객을 위해서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 스페인어까지 총 6개국어를 지원합니다. 개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 툴이네요. 말하자면 아임웹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당나귀. 그거에 대한 애정이 진짜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당나귀를 반려동물로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당나귀를 어릴 때부터 평생 키운대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우유만 가지고 한다는데 근데 스크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신기한 물건이더만요. 내가 얼굴만 하다가 몸매도 해봤거든? 짜릿해! 자, 스크럽도 나왔어요. 예. 당나귀. 세무감사하다가 거기 나온 전표에 이 땅은 이명박 땅이야 하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봐버렸네?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거기 써 있었다고. 근데 포스코가 자체 감찰 보고서를 쓴 거를 가져오신 거죠? 포스코에서. 포스코 자체에서 그 도곡동 땅이 아마 누구 건지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싶었던 했던 것 같고 95년도에 팔린 땅을 2007년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물론 10년이 넘게 지난 서류를. 그래서 아마 자기 자체에서 검토했던 자료 처리 아닌가 싶고. 혹은 뭐 처음에 그 땅을 포스코가 살 때 예. 담당자가 이 땅 어디서 산 거야? 그랬더니 뭐 담당자가 이명박 땅이야라고 이렇게 메모를 적어놨던가.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땅이 왜 그러면 이명박 것으로 자기들이 추정을 했을까? 네. 그거를 가지고 지금 등기부 등본을 전부 다시 떼고 해서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요. 네. 보니까 역시 이명박 대통령 땅이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건 나중에 공개해 주세요. 예, 정리하고. 거기로 가면 30분 지나가거든요. 어떻게 찾아냈는가 막 얘기하다가. 저 아까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데. 그럼 시간 남으면 그때 딱 확인을 하고. 자, 그 중에 땅을 팔았어요. 190억이 이 아까 얘기한 다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돈이 요로 들어갔다는 건 요 돈 주인이 요 다스 주인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다스 주인인 건데, 근데 다스는 표면적으로는 형과 그 다음에 처남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상은 씨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이 이제 이상은 씨인데 그분하고 처남인 그 김재정 씨라고 이분은 작고를 했습니다. 처남인 두 사람이 49%, 46%, 네. 또 5%는 친구분인 그 김모 씨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스에 네. 김재정과 이상은의 소유로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전부 다 그쪽에 넣습니다. 자, 이 돈이 일로 들어왔죠. 근데 이 돈이 일로 나갑니다. 어디로? BBK로. 예. 요 땅의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BBK 주인인 거예요. 아주 근데 이제 심플하게. 실제 땅 이름은 이상득, 김재정, 그리고 실제 다스 주주도 이상득, 김재정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상은, 이상은, 김재정. 김재정.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차명으로 이명박이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 둘 다 차명인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차명, 요것도 차명으로 의심하는. 근데 오늘은 요 다스가 그러면 왜 소위 그 형님과 처남께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좀 자세히 할 텐데 검찰의 발표는 김경준이 주인이고 그래서 BBK와 관련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은 김경준이 다 뒤집어 썼거든요. 김경준 씨가. 다스가 190억을 투자를 BBK로 하는데요. BBK는 강원대학교에서 나중에 나눠 먹으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돈 중에 최소한 140원 도로 돌려내느라 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끝까지 받아낸 거예요. 이게 이제 LA 총영사한테 김경준 관련해서 뭐 알아서 조사하고 뭐 이런 내용. 외교관한테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돈 140억을 받기 위해서 여러 외교관, 루트를 통해서 네. 이 총영사는 요청을 해서. 원래 변호사였어요. BBK. 그러니까 140억을 돌려받기 위한 변호사였던 김모 변호사를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임명을 하죠.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던 또 양모 씨를 청와대 행정관으로까지 채용을 합니다. BBK 팀을 청와대하고 외교부에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다스 측하고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하고 LA 총영사하고 주고받은 그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서류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청와대 민정에서 작성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압박 수단이죠. 에리카 킴을 그러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 그러면 김경준 씨가 자기 누나니까 압박을 느낄 거 아니에요. 갖은 수단을 다 간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못 빼가게 동결을 시키고 싶어 하고, 예. 이걸 다 민정과 외교 라인에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도피사범,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알아본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국 정부에서 스위스 계좌를 동결을 시킬 수 있느냐? 대통령인데 자기가 대통령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돈이 딴 데로 못 빠져나가게 스위스에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요청하려고 했던 거죠. 예. 대단한 140을 돌려받으셨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돌려받으신 이야기고. 청장님은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요 앞에까지 내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이제 다스 주인이 진짜 누구냐.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 2010년도에 아까 등장했던 김재정 씨라는 분이 2010년 2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처남이신 거죠? 이명박 네. 대통령이. 49%를 소유하던 최대주주. 최대주주죠. 네. 일대 주주인 그 김재정 씨가 죽고 난 뒤에 변화가 저렇게 상속 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영민 씨는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 후에 권영민 씨가 24%, 기재부가 20%, 청계재단이 5%, 이상한 씨 지분은 그대로, 김창태 씨 지분은 그대로.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렇게. 지금 앞에 상속 전에 보면 49%, 47%로서 어느 누구도 51%가 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에서 51%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51%를 가지고 있어야만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51%가 넘지 않으면 누구도 경영권 행사를 하기 힘드는데 황금 분할을 해놨죠. 자기 처남과 형을 이명박 대통령이 BBK를 만들었다. 주어 없이. 네, 주어 없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주어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 그 BBK고요. 네. 거기에 190억을 투자를 합니다. 다스에서. 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마프라는 해외 펀드를 통해서 옵셔널 벤처스에다가 다시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 옵셔널 벤처스와 BBK는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네, 요거나 똑같아요. 네. 예. 중간에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신경 쓸 거 없고, 왜 옵셔널 벤처스는 거론이 되느냐, BBK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형태로 주가 조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횡령을 하고 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BBK는 옵셔널 벤처스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옵셔널 벤처스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에 거의 1,000억대에 가까운 돈을 넣었다가 난리죠. 예, 한 네. 700억 정도 되는 네. 돈을 넣었다는 것이고요. 날리고 김경주는 그 BBK라고 허가받은 회사가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튀는데 네. 그 190억 중에서 50억은 그 다스로 돌려줍니다. 다스를 돌려주고 나머지 삼성생명, 뭐 하나은행 이런 쪽 몇 군데는 전부 다 친절하게 돌려주고 다를 그렇죠. 가지고 380억을 들고 튀는 거죠. 도둑인데 예. 훔친 거를 돌려주고 넘어가요. 근데 돌려준 사람들은 이명박하고 친한 사람들만 돌려주고 일반 투자자들은 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튑니다. 예.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하고 튀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스위스 크레딧 은행에다가 그 돈이 예치를 해놓는데 300억을 내치놓죠. 예, 예치해 놓은 것을 이제 소송을 걸어서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 만약에 다스가 각하 거라고 하면 김경준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들도 다 이제는 그 실주인 다스의 실주인에게 적용돼야 마땅한 겁니다.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자금 흐름을 좀 상세하게 지금 언제 어떻게 흘러갔다는 것이 자세히 알고 싶지 않다 이거. 예. 아마 너무 이건 어렵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이 많이 늦었어. 예전 같으면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마프라는 곳을 네. 통해서 AM 파파스라는 걸 통해서 LK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네, 쿠션으로 한 여기까지는 거고. 알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마프 자체가 네. 이명박 대통령 관련 사모펀드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페이퍼 캠페인이고요. 예. 가짜 회사예요, 가짜 회사. 예. 어쨌든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쿠션 먹고 막 들어가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BBK 하나하고 아까 얘기했던 옵셔널 벤처스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셔널 벤처스라는 거를 예. 만들어내는 거죠. 김경준이 이제 도망갈 때 190억 중에 50억만 돌리고 140억 안 돌려줬잖아요. 이 140억을 왜 안 돌려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140억 돌려줬으면 이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국세청장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꾸 나와서 그렇지. 국세청장 만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예요. 전직이라서 그렇지. 자, 하지만 감옥 갔다 왔어요? 2년이나,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 인생 세웅지마라고, 그때 겪었던 일들, 고비고비마다, 그 일들이 사실은 지금 돌아와가지고,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숨기고 감추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단서가 되는 사건 길목길목마다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싫었는데 본인은. 싫었는데 응?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딱 계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방송에서 점점 할 말이 많아지기도 하시지만 앞으로는 더 아마 검찰에 다시 이번에는 참고인으로 출두하게 되셔야 됩니다. 아니 청장님 아까 대기실에서 1시간 전에 만났는데 네. 이미 1시간 동안 오늘 방송할 내용을 다 들은 것 같아요. 청장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일단 말을 트기 시작하면 말이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무슨 사건 하나를 얘기하면 꼬리를 물고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빠져들어서. 처음 들어서 그래! 나처럼 한 30분 들어봐! 가까이 안 가잖아, 그래서 나는. BBK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BBK 그리고 다스. 이 다스가 핵심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시트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자기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 옛날부터 자기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자기 거가 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BBK고 뭐고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제가 당사자이면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봤던 땅이 도곡동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연관이 시작이 되셔버렸어요. 되는 거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표가 내 앞에 왔는데 어떡해. 직원들이 왜 그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걸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그걸 덮었는데 나중에 제 입으로 그 도곡동 땅에 대해서 보고 덮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이명박 대통령 귀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저를 감옥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도곡동 땅을 190억 팔아서 190억인가요? 263억의 도곡동 땅을 팔고 네. 포스코 건설에 팝니다. 그때 이름은 포스코 개발 주식회사. 네. 지금은 포스코 건설이고요. 그 당시에 이걸 도곡동 땅을 팔고 그 대금 190억을 그 중에 다스에 일부를 이제 넣는 거죠. 다스에 넣는 건데 포초를 안 멀어졌어요. 안 벌어지죠. 근데 140억은 가지고 가요. 안 돌려주고. 각하 주변은 다 돌려줬는데 딱 50억만 돌려주고 가거든요. 왜 안 돌려줬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 돈까지 돌려주고 가면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예요. 이명박 소유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그렇죠. 드러난다. 네, 이명박과 이명박 주변만 왜 돈을 다 돌려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요 돈은 50억만 돌려주고 이명박 돈도 떼먹은 것처럼 하고 간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해외에서 이 사건이 잠잠해지고 나면 돌려받거나 나눠 먹거나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각하는 돈에 관한 한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기서 스위스은행에 300억을 예치했잖아요. 요 돈들 300억을 갖고 튄 거예요. 그 스위스은행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 각하의 감정이입을 해봐요. 제가 연구해온 각하는 돈에 관한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돈을 190억을 넣었다가 190억을 빼는 것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190억을 넣었지만 자기가 쏟아본 시간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자를 쳐서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자까지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갖고 튄 300억을 나중에 저는 내가 보기엔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140억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면 안 됐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사기를 이 사람들 세상으로 쳐서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소송을 거는 바람에 그게 안 된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김경준 씨하고의 딜의 실패가 있었을 것이다. 김경준 씨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미국으로 도망 나왔고 다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그 300억 중에 자기 포션을 굉장히 크게 얘기했을 것이고 또 각하는 무슨 소리냐. 내가 다 판을 깔아서 된 건데 이게 합의가 안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소송을 바로 하지 않아요. 만약에 각하가 자기 돈 140억을 누가 먹고 튀었잖아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스는 140억을 먹고 튀었는데 김경주 씨한테 처음에 소송을 안 해요. 예. 네, 냅둬 그냥. 그때 뭐 검찰이 중간에서 또 협상을 붙이기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명박 그 후보가 나오기 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런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때는 언론의 주목을 이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둘 사이에 막 협상하고 이렇게 했을 거야. 잘 안 됐어. 잘 안 돼서 이제 나중에 140억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을 배치저스에 돈 넣었던 사람들이 또 김용주 씨한테 돈 내라고 한 것이고. 그 돌려주는 과정인데 이제 각하는 이제 그때하고는 다르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청와대, 민정부, 외교부, 검찰을 통해서 막 돈 내놓으라고 계속 역사를 지고 흔들죠. 김경준은 감옥에 갇혀 있고 다 뒤집어 쓰고 막 흔들죠. 그래서 결국 140억을 받아내죠. 140억을 2011년도에 받아냅니다. 받아내가지고 다스로 입금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저 이전에 자기가 사업하려고 벌였던 회사 이게 실패하자 그 소위 주가 조정해가지고 300억 가지고 튀어서